네.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무리 권순우 기자가 뭐 다 하는 것 같지만 거기다가 그냥 툭툭 물어보고 그러니까 실수하잖아. 1월 6일이 잠정치인데 중하수는 뭐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모르겠다. 아니, 이렇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중하순인데 네, 1월 6일 좀 이번 미안하네. 주 금요일에 아마 나한테 물어본 거지. 근데 내가 절로 보낸 거야. 내가 문제고. 예, 1월 6일에 뭐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이제 지난주에 어젠가 염승환 이사가 다 일정 얘기했었어 거기에. 아, 그랬었나요? 주간 일정 얘기할 때 했잖아. 박병창 부장도 하시고 네. 이사님도 하시고.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자, 어제 테슬라는 또 폭락을 했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이 어제 거래 2023년 첫 거래일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요. 시가는 강세 출발했습니다. 유로존의 CPI가 좀 떨어진 부분도 좀 봤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연초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곧바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락을 했을 때 이제 두 종목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끌어내렸는데 일단 이유는 있었습니다.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12월 PMI가 46.2로 나왔는데 네. 전월이 47.7이었어요. 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7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애플이 3.7% 하락, 테슬라가 12.2% 하락하면서 이 두 종목이 전체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수를 보시면 나스닥이 0.76% 하락을 했거든요. 다우 0.03%. 그냥 보합 수준이죠. 선방했네요. 저기 예, S&P 테슬라하고 500이. 애플 생각하면 그죠. 예, 다른 거 그렇습니다. 올랐다는 얘기네. 이 두 종목 하락이 이 하락의 거의 반영이 100%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나머지들은 애플도 나스닥에 들어가 있어요? 나스닥 들어가 있죠. 나스닥이면서 S&P. S&P 500 같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다우는 균등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작은 거고요. 그래서 다우는 뭐 보합 정도이고 나스닥 0.76, S&P 500 0.4%라는 거는 이 두 종목 빼고 나머지들은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적어왔는데 메타는 3.6% 오르고 아마존 2.1%, 뭐 인텔은 2.1%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목 하락이 전체 시장의 하락의 주 요인이었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떨어진 부분이나 국채 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논하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중에 고점과 저점의 폭이 나스닥은 3% 가까이 됐어요. 고점이 플러스 1.5%고요. 저점도 마이너스 1.5% 됩니다. 그런데 종가는 마이너스 0.76%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 이 두 종목은 반등을 못했거든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투자자들도 하루 쉬고 나와서 막 엄청 헷갈렸겠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일단은 뭐 관망 무리가 더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일부 종목에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뭐 장 쉬는 동안에 판매 대수에 관련돼 가지고 악재성 뉴스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공매도의 공격 대상이 됐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보합 시작을 했다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집중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싸구만. 10시 30분까지 급락했어요. 다행스럽게 오후 들어서 반등을 좀 하면서 코스피는 0.3% 하락, 코스닥은 0.51%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된 이유는요. 중국이 PMI 발표를 했는데 5개월 연속 하향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49로 발표를 했거든요. 중국이 아침에 빠지면 시작을 했어요.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전체적으로 취약했고요. 외국인들 선물 매도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장중 내내 중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연동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플러스 0.88%로 마감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외국인들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 매도하는 금융투자의 매도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 이후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규모를 줄이더라고요. 여기는 환매나 또는 신규 매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후에 반등을 했고 코스피도 한 보합권까지 반등하고 코스닥은 먼저 플러스까지 반등을 했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코스피가 플러스까지 오는 보합권까지 딱 오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환매를 안 하더라고요. 다시 매도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용납 안 하는 거죠. 그냥 표현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네. 이 이상은 안 돼.
그냥 거기까지만 꾸준히 사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스톱.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상해적 옵션이 계속 오르는데 우리 시장은 거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코스닥이 오르는 것은 개별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요. 어제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삼성 말이죠. 예, 어제 좀 이따 뉴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웹툰과 영상 콘텐츠, 엔터, 여행 일부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강세했는데 여기 웹툰이 영상 콘텐츠, 여행 종목들은요. 중국 관련주에 지금 분류돼 가지고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이게 같이 움직입니다. 중국하고 연관돼서 같이 움직이는 특징이 있고요. 오랜만에 그 삼성전기가 어저께 오르면서 LG노트도 같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PCB와 MLCC 관련된 소부장, 그 중소형주들이 같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좀 드리면, 중국의 부진,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했고 장중에 중국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했던 것을 다시 사는 환매이든 신규 매수이든 그러면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아래꼬리 달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은 테슬라와 애플 하락이 지수 하락의 주요 요인입니다. 그런데 테슬라와 애플의 하락의 요인이 뭐냐? 수요 부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수요 부진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중국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플에 관련돼 가지고는 좀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 자료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테슬라에 관련돼 가서는 그동안에 계속 하락하면서 이제 공매도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쇼커화하면서 올라왔다 또 다시 공매도하고 이제 테슬라는 계속해서 공격의 주된 그 타겟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제 애플은 좀 따로 빼고요. 테슬라가 이제 가장 핵심이니까 테슬라 말씀드리면 지금의 테슬라는 수요 부진이나 중국 영향이나 나중에 경쟁 심화나 뭐 또는 CEO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반영 꽤 하면서 지금 $108니까요. $400 이상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의 상황은 소위 그 공매도와 쇼커버와 수급적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쉬는 동안에 나온 테슬라의 매출 부진, 판매량 부진, 뭐 이런 부분들이 1월 말에 실적 발표에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냥 어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수급적인 상황에 상당 부분 작용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월 말에 있는 우리 그 설 지나고 나서 테슬라, 애플, 뭐 주요 기업들이 다 실적 발표하거든요. 네. 그때가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 근데 그때까지는 뭐 시장에서는 좀 관망 분위기가 훨씬 더 짙고 또는 경계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가 지금 시황을 전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 지표의 민감도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지만 아침에 시황 말씀드리면서 작년에는 내내 내려오는 동안 물가가 어떻습니까? 금리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라는 게 CPI나 아니면 금리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얼마나 깊이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장에서 모멘텀 이게 뭐 어떤 상황이 되면 더 좋아지냐 나빠지냐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런 모멘텀의 터닝 포인트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시장은 그냥 경계 심리가 있는 상황이다. 뭔가 좀 기다리고 있는 시장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말씀드려보면요. 물론 지금 며칠 남았습니다. 그런데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지난 우리 시장이 8주 연속 하락이에요. 이번 주까지요. 지난 9월에 7주 연속 하락이 최장이었고요. 7주 연속 하락은 거의 없고 아주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 이례적인 상황도 벗어나서 8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8주 연속 하락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나 IMF 외환위기 때도 없었습니다. 네네. 네. 그만큼 시장이 아주 이례적인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이례적인 하락이 그러면 외환위기 때보다도 지금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안 좋으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안 좋은 건가? 팬데믹 때도 안 좋은 건가? 그런 거 보면은 그때보다 지금 전체적인 뭐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좋지 않은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매크로 지표나 아니면 경기 상황보다 우선하는 수급적 요인, 즉
국내 시장의 수급 취약성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제 제 편향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과 개인보다는 국내 기관들의 수급 취약성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외람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보니까 많은 증권 관계자분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괜히 푸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도 뭐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었으니까요. 이거 국내 시장의 구조적인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이럴 때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시장이 막 충격적으로 하락할 때 이럴 때 막 바삐 뭘 하려고 이러지 말고 이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뭐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쭉 매도했다 급락했다가 또 다시 환매하면서 쭉 올라오고 이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프로그램 거래가 따라 움직이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갈팡질팡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항 주체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 이렇게 된 지 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마냥 손 놓고 있을 거냐? 우리 왜 이런 푸념을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놀이터다, 뭐 ATM기냐 우리 시장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랑 그냥 제가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코스닥의 수급 주체도 그래요. 우리 국내 기관들이 코스닥 안 삽니다. 코스닥 50에 있는 몇 개 종목 빼놓고는 코스닥 안 사요. 그냥 개인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또 코스닥에 신규 IPO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코스닥에 신규 IPO 하면은 개인들이 좋다고 그러고 막 보고서 좋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관은 거기서 팔아요 또. 미리. 왜냐면 IPO 할 때 산 종목들을 거기다 팔아요. 나중에 보면 개인들만 갖고 있어 다 종목들을. 이런 것들이나 또는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소형 밈주식들이 막 급등락하고 막 횡령사고 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나 물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대차거래나 공매도, 배당제도, 지금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부분들을 받출 수 있는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취약해진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맨날 얘기했듯이 뭐 깜깜이 배당주도 하지 말고 또 12월에 맨날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건 이제 제도 개선한다잖아요. 이것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세금 제도도 그렇고요. 국내 기관들이 지금 이렇게 취약한 것들은 펀드 관련된 국내 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의 폭이나 아니면은 국내 기관들의 펀드나 이런데 개인 투자들이 투자를 했을 때 혜택들 이런 거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또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게 싹 없어졌어요. 전에 제가 뭐 사원 시절, 대리 시절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에 관련된 제도들이. 근데 우리 금융시장 관련된 제도들이 논하는 게 벌써 기억이 안 나요. 또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냥 냅두는 게 아닌가. 뭐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좋아지면 그냥 좋아지고 나빠지면 시장 전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빠지는 거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좀 손질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초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오늘 네. 말씀 좀 드려봅니다. 워낙에 지금 시황이 지금 더 빠집니다, 오릅니다, 뭐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다들 그냥 기다리면서 있는 시장이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수급적 취약성이 되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락이 발생을 하고 뭐 이래서 오늘은 뭐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경기에 관련된 그리고 올해 시장 전망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에 대한 내용들 요 두 가지가 인상 깊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23개 IB의 월가 IB에 설문을 했는데 그 중에 18곳이 올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 하반기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이게 뭐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보냐면요. 지금 월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는 그 예상 전망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덜 빠진다는 거예요. 그 미스매칭이 생긴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하고 있지 않냐, 높게 보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디가 맞을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오히려 좀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하락 쪽으로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0.5% 수준, 실업률 5% 이상 전망하고 있고요. 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은 연준의 정책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 다만 경기 침체의 골은 얕거나 완만할 것이다. 그래서 시장 반등도 완만할 것이다. 이것도 인상 깊죠.
이게 깊게 떨어지면 깊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완만한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다이나믹하게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얘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걸 딱 보면서 제목만 보고 제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랬는데 사실은 월가의 지금 첫 번째 1번 뉴스하고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마이클 버리는 과거 2008년도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 테슬라의 공매도 여러 가지를 잘 맞췄습니다. 사실은. 아마 마이클 버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거예요. 테슬라 내려간 것 때문에. 그래요? 네, 공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PI는 낮아질 것이며 하반기에는 CPI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거 YY니까 증가율이니까 그럴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 결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낮추고 정부는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는 다시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지금 많은 전략가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미국의 경기 침체나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는 2023년이 아니고 2024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하고 되게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립니다. 네. 몇 가지 단신 뉴스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약업계에서 이번에 IRA 발표하면서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국가산하기관에서 약값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이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약사들이 사전적으로 가격 인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번 1월 중에 주요 빅파마들이 1월 중에 가격 인상 계획이 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요거 또 섹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4번 뉴스는 아까 우리 공 기자님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의 뉴스는 이거는 뭐 우리 당장 우리 주식하고 연관이 없어도 관심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세계 34위래요. 2019년도에 2위였는데 글쎄 그렇게 떨어졌다고요? 네, 2년 만에 34위가 됐다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초고속망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구축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기술이 좋다, 우리 초고속이 좋다, 뭐 인터넷 속도 빠르다 맨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일찍 구축하면서 우리나라는 광도축 호남망을 설치했다라고 해요. 약간 전에 거. 근데 지금 후발국들은 오히려 광 케이블 설치하면서 훨씬 더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뉴스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인프라 다시 지금 시작할 시점이 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관련된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뉴스를 인터넷에서도 가져왔습니다. 19위는 못 참지. 그러니까요. 인터넷 속도가 근데 실제로 인터넷 속도 우리 느리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늦어졌어요. 네, 많이 늦어졌어요. 네. 예전보다.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요. 34위. 야, 그렇죠. 우리나라가 항상 1, 2등 뭐 이렇게 했었던 걸로 얼핏 기억이 나는데. 예, 모바일은 아직 2, 3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망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네. 뉴스 하나 드리고 뭐 뒤에 있는 건 내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2023년 첫 투자는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로봇이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590억 투자했습니다. 10.3%. 그래서 협동 로봇 등 이족 보행 로봇 개발을 할 거다. 그래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7% 오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로봇 테마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연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난번에 한번 또 반짝했다가 또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올해는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봇 얘기가 종종 자주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